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14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 해설계의 신기루 아니야. 신기루 괜찮아요. 신기루처럼 저희 예상이 틀렸어. 신기루가 더 맞아요. 다 허망하네요. 예상도 허망하고 신기루가 맞아요. 아주 미미한, 아주 먼지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 결승전 예상은 신기루였습니다. 그쵸,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프랑스가 우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우승컵을 들면서 대회가 막이 내렸습니다. 자, 그만큼 정말 이슈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았던 유로 2016이었는데요. 대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유로 2016 총 결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한준희 장전의 유로 2016 탑 7 빠밤. 탑 세븐이요. 네, 탑 7 네. 빠밤. 혼자서 효과음 넣고 네. 원맨 MC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 이슈 7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빠밤. 자, 어떤 분부터? 어떤 분부터? 내일 예능 녹화한다고 미리서 연습하고 있어요. 어떤 분부터 발표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면 7개니까 제가 4개를 많이 하는 건가?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빠밤. 네. 저는 이제 이번 대회 평균 득점 2.12골. 네. 그래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상당히 낮다. 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대회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에서 뭐 24개 팀 체제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메이저 대회였던 월드컵을 토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월드컵이 82년 스페인 월드컵부터 16개가 아닌 24개 팀 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86년 멕시코,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대회까지 4번의 대회에서 24개 팀 체제였는데 그 4개 대회 평균 경기당 득점이 82년 대회가 2.8골, 86년 대회가 2.5골, 90년 대회가 2.2골입니다. 그리고 94년 대회가 2.7골인데 그 이후에 32개 팀으로 늘어난 대회에서도 역시 98년 프랑스 대회가 경기당 2.7골,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경기당 2.5골입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대회가 2.3골, 2010년 남아공 대회가 2.3골, 지난 브라질 대회가 2.7골을 이렇게 보면 24개 팀 체제로 됐다고 해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현저히 낮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기록을 보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회가 24개 팀 체제에서 조별리그 때 지지 않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득점이 낮은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월드컵 때 역대 사례를 보면 수치상 들어맞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가 이제 월드컵 때로 치면 2.2골 평균 득점이 상당히 낮았던 대회고요. 2년 후인 유로 92, 네, 유로 92 때가 경기당 평균이 2.13골입니다. 요번하고 이제 비슷했죠. 그렇죠. 네, 2.13골. 이번이 2.12였으니까 유로 92 때가 좀 비슷했는데 90년과 92년 때 그때의 흐름을 보면 역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부터 아리고 사키 감독식의 압박 축구가 대세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수비 전술이 한 단계 진보하고 강화가 됐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92년 유럽 선수권 대회까지 이어지면서 90년대 초반 흐름 자체가 수비 전술이 전체적으로는 대세가 이루었던 그것이 이제 이 메이저 2번의 연속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유로 2016을 보면 그때와 분위기가 조금 유사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리고 사키는 아닙니다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식의 압박과 또 두 줄 수비를 하는 그런 좋은 디펜스 형태. 이런 상황에서 뭐 포르투갈이나 아이슬란드나 비슷한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추구를 하면서 수비적인 전략을 취했고 또 지난 브라질 대회 때 코스타리카가 보여준 실리적인 축구 5백 위주의 역습을 단행하는 그런 식의 실리적인 운영도 이번 대회까지 이어진 흐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단지 24개 팀 체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축구 전술 조류 자체가 약간 90년대 초반처럼 수비 전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뭐 24개 팀이기 때문에
골이 적게 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4개 팀 지금 시스템에 관해서 해외의 여러 이제 저명한 각국의 평론가들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그 중에는 물론 그 24개 팀이기 때문에 골수가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는 장지현 의원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24개 팀이라서 꼭 골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그 24개 지금 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측면에는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아무리 24개 팀이라도 상황이 급박하다 보면은 헝가리 대 포르투갈처럼 그렇죠. 골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4개 팀이라고 해서 이것이 평균 골수의 감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24개 팀에 이제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이슈 빠밤. 그거 해야 돼요? 바로 두 번째. 네. 아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네. 12팀인데 이게 또 8강을 가요. 그렇죠.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2팀에서 8강 가는 거나 24개 팀에서 16강 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시스템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별리그에서 24개 팀에서 16개 팀이 살아남는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하고 났는데 집에 가는 팀 수보다는 계속 남아있는 팀이 더 훨씬 많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별리그의 타이트함과 공격성을 좀 저하시키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골이 줄어드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조별리그의 뭔가 뜨거움이랄지 정말 조별리그에서 그래도 1승 이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망이랄지 이런 부분을 줄어들게끔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4개 팀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16개 팀으로 줄이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또 24개 팀이라서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만 평소에 잘 못 보던 메이저 대회에서 잘 못 보던 팀들을 이렇게 보고 이 팀들이 또 꿈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UEFA가 이것 때문에 득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아마 이 중계권 팔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서는 유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더 많은 팀들이 그렇죠. 나오고 경기 수도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가는 유로 대회와 우리나라가 안 나가는 유로 대회는 그 유럽인들 그 자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어떤 흥행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수의 또 증가로 인한 또 어떤 수익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4개 팀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팀들도 언제나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는 24개 팀이 본선에 오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24개 팀에서 16강 말고 바로 8강으로 가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24개 팀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예전 16개 팀보다는 그래도 경기 수 자체는 늘어나거든요. 16강을 생략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24개 팀에서 어떻게 바로 8강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 1위 6팀이 다 8강 가고 그리고 와일드 카드로 이제 2위 중에서 2팀을 골라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별리그 자체가 조금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에서 1등을 해야 되고 2등을 하더라도 좋은 성적으로 2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공격성이라든가 뭔가 좀 승리를 1승, 2승을 챙기고자 하는 열망이 아무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조에서 4개 팀 그러니까 그 와일드카드 계산하듯이 이제 1위 팀들끼리 6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팀은 바로 8강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위 팀 중에서 성적이 나쁜 2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팀들과 이제 나머지 또 2위한 6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8팀이 되면은 이 팀들은 이제 경기를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팀들끼리 플레이오프 형태로 해가지고 네 팀을 또 결정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24개 팀에서 경기 수 그대로 늘어나고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16개 팀이 하는 것보다는 경기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24개 팀 본선 진출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대신 16강 과정을 생략하는 게 어떠냐. 네. 그러니까 24에서 16으로 가는 것보다는 24에서 8로 가는 것이 그것이 조별리그의 타이트함을 좀 더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번 대회를 보면서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도 조별리그 때 3무승부, 조 3위를 한 이탈리아가 결국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포르투갈이 조 3위인데 3무승부로
결국은 토너먼트 가서 우승을 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뭐 게임 중계도 저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와일드 카드 제도가 있을 때는 네. 와일드 카드로 조별리그에서 어렵게 올라온 팀, 순위가 낮지만 올라간 팀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 상황을 주는 것이 전체적인 대회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느냐, 공정성을 봤을 때. 그렇죠. 조별리그 때 전승한 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너먼트 제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강을 만들더라도 저는 1, 2위 팀은 직행을 하고 나머지 와일드카드 팀끼리 일정도 불리함을 갖추게끔 와일드카드끼리의 경쟁을 만들고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거기서 경기를 또 거쳐서 3위 팀끼리의 경쟁을 뭐 하든지 거기서 또 떨어지는 팀도 생기고 뭐 해서 좀 걸기적거리는 경기와 힘든 경기를 좀 만들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약간의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별리그 때 너무 잘했는데 이 팀의 경기 폼이라는 게 잘할 때가 있고 약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토너먼트에 한 경기 말려서 그냥 지면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공정성에 있어서 조별리그 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냥 간 팀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지금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런 제도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경기 수도 줄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팬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운영 체제가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유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재미없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뭔가요? 빠밤! 저는 세 번째 이슈 한현님도 이 이슈를 아마 가져왔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슬란드의 돌풍. 아, 그렇죠. 네. 이 아이슬란드가 경기력적으로도 작은 인구 속에 감동을 주긴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이킹 박수. 후! 후! 이렇게 뭔가 기를 모았다가 천천히 템포를 조절을 해서 한꺼번에 기를 모아서 발산하는 응원. 저는 이런 응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희 동네 네. 그 뒷동산에 이런 아저씨 되게 많거든요. 아, 지금 산보할 때? 그 산보할 때 아저씨도 역시 같은 기를 모아서 발산하는. 그것도 딱 임팩트가 있잖아요. 가다가 그런 분들 보면. 그 K리그에서도 저는 어떤 응원 좋아하냐면 수원 삼성 팬들, 서포터들이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그 외치지요. 한꺼번에. 딱 또 기를 모았다가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쫙 한꺼번에 발산하는 그 쩌렁쩌렁함. 네.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재미있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고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응원이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서 유로파 리그 때 폴란드 클럽 레오 포즈난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유행시켰던 것처럼 이번에 준결승에서 프랑스 팬들도 이 응원을 따라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응원의 하나의 조류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유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파도 타기를 멕시칸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바이킹 클랩이라고 그래서 예, 클랩이 바이킹 박수 박수. 아닙니까? 바이킹 클랩도 아주 이제 고유명사가 돼서 진짜 많이들 써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응원도 아이슬란드가 돌풍도 일으켰지만 하나의 응원 문화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슬란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관련되는 말씀드리자면 그 298이라는 숫자가 이제 외신에 여기 나왔어요. 그 BBC의 298? 기사를 제가 네. just 298 어? 이게 뭐냐면 네. 아이슬란드 TV에서 아이슬란드와 잉글랜드 경기를 할 때 딴 방송을 본 그 가구 수가 298이래요.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 전체에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점유율이 99%거든요. 99.8%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국민의 뭐 한 10분의 1은 응원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뭐 주변의 펍이나 이런 데서 또 응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아이슬란드 국내에 남아서 시청한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네. 한 298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이슬란드 대 잉글랜드전을 봤다는 거잖아요. 봤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채널 안 보고. 근데 요 298은 이제 뭐 프랑스로 간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딴 거 본 사람들이 딱 요만큼이다. 네. 아이슬란드 전국에서. 그러니까 마치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엄청났죠. 우리나라 저희 엄마 안 봤거든요 월드컵. 그 298인 중에 저희 이제 엄마. 속하는. 우리 엄마는 드라마 봤어요. 다른 채널 보죠. 진짜 특이한 아줌마예요. 다 우리 막 아이고, 볼수 응원하고 있죠. 있는데 그때 기억나요. 아줌마라는 드라마를 엄마 네. 보더라고요. 아줌마니까. 네. 자, 탑 4 주제 네. 뭔가요? 제가 해요. 빠밤. 네. 감독이 중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별 이슈도 아니죠. 그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 대회를 보면 역시 그래도 이런 토너먼트의 경험이 있고 뭔가 트로피를 들어올린 경험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잘했고 한 감독들은 그래도 그 나라들은 성공을 한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독들이 많았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해석을 아, 할게요. 미겔 딜레인이라고 네. 스페인 축구 칼럼도 많이 쓰고 또 뭐 전체적인 또 세계 축구 칼럼 많이 쓰는 이제 칼럼니스트의 글인데 이게 대회 초기에 나왔던 글이에요. 이번 대회에 24명의 감독들 가운데에서 24개국이니까 오직 6명만이 유로 2012 이후 지난 4년간 트로피를 거머쥐어 본 경험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칼럼니스트가 이 주장을 했던 요지는 그러니까 6명만이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트로피를 하나 들어본 적이 있고 12명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트로피를 들어본 적이 없고 6명의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트로피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의 원래 제목은 이제 콘테 감독 칭찬하는 거였어요. 이제 콘테 감독이 처음에 벨기에 이겼을 때, 콘테가 이번 대회 감독들의 뭔가 기준을 높여놨다. 이런 제목의 이제 칼럼을 쓰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제가 좀 치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카치치 감독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원래 이제 카치치 감독은 사실 부임할 때부터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크로아티아 내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크로아티아가 멤버도 좋았고 뭐 장 의원님과 저도 크로아티아 조별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 거둘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전 오히려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이 감독을 별로 믿지 않았었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또 예견치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던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자수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의 콜러 감독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알라바 선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도무지 대회 기간 내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판단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뭐 잘 아시는 뭐 호지슨 감독, 뭐 빌모츠 감독, 뭐 등등등등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감독들은 약간 함량 미달성이 조금 많았다는 이 칼럼니스트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콘테 감독이라든가 궁극의 우승을 차지한 이제 산토스 감독이 정말로 좀 빛났던 그리고 콜먼 감독 이런 감독들이 빛났던 대회가 됐죠. 저도 이슈로 넘어가서 그럼 네. 빠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빠밤. 네, 이번 대회 특히 감독 두 감독을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포르투갈의 우승을 이끈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그리고 이탈리아의 콘테 감독 겸손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네, 그 얘기는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포르투갈 또 이번 대회 역대 뭐 최약체 전력이라고 보였던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는 팀들은 그동안 좀 이 정도 전력이면 이 정도 선수 구성이면 공격적인 또는 뭐 정상적인 맞대응을 통해서 무언가 성과를 이제 올리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면 이번에 산토스 감독도 그렇고 콘테 감독은 자신들의 스쿼드에 대한 질적 경쟁력이 현재 전체 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수들을 가졌음에도 실리적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산토스 감독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그리스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조별리그 때는 이른바 늪축구라는 이제 표현도 썼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재미없는 수비 위주의 전략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6강에 가서 코스타리카와의 대결에서 그때도 역시 그러한 경기 운영 속에서 승부 차이로 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토너먼트까지 가서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토스 감독은 그리스가 했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하나의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콘테 감독 역시 이탈리아의 스쿼드를 냉정히 보고 겸손하게 전략을 짜고 실리적인 운영을 한 것이 성과를 봤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번 대회는 감독, 평가를 받는 감독들 역시 네. 적극적이고 너무 좀 자신감 있는 운영보다는 아주 냉철한 그런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감독들이 빛을 봤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감독 얘기도 해봤고 또 감독 얘기도 해봤고 또 토너먼트 방식에 대한 얘기도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뭔가요? 빠밤. 저는 포르투갈은 우승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이 지금 좀 전에 산토스 감독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조별리그에서 산무승부하고 뭐 경기력 논란도 좀 있었고는 합니다만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특히 이번 대회의 각 팀들의 신중함, 어떤 실용주의적 색깔 뭔가 이런 속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경기라도 크게 기복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경기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약점, 장점이 많은 팀이라 할지라도 약점 같은 게 한두 경기에서 또 좀 불거진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토너먼트에서는 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회 내내 꾸준했던 팀이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죠. 네, 대회 내내 가장 꾸준했던 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렵사리 이기고 이제 이런 빈도가 조금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가장 실수가 없었고 가장 꾸준했어요. 게다가 토너먼트 올라간 이후부터는 뭐 실점도 거의 안 했죠. 뭐 한 골 정도 실점한 게 폴란드전 한 골 정도 실점한 게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이제 뭐 호날두 선수 부상 이후에 또 선수들의 어떤 단합된 정신력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포르투갈은 토너먼트의 우승자의 자격으로서는 굉장히 충분했다. 저는 데시장 감독도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한 10% 이상 부족했다. 그러니까 데시장 감독도 정말 이 산투스 감독에 비해서 상황에 따른 어떤 적응이라든가 대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면이 드러났던 게 이 결승전이라는 생각인데 첫째 그 아스날의 갓지루 선생님을 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루에서 진약으로 바꾼 거는 사실은 이것이 상승하는 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진약 선수가 막판에 골 넣을 뻔도 하기도 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포르투갈의 경기 컨셉을 고려했을 때는 지루 선수를 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지 말았어야 될 교체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포그바 선수 개인에 관해서도 지금 뭐 결승전에 뭐 한 게 없느니 뭐 너무 부진했느니 이게 뭐 이종료가 이렇게 비싼 선수가 맞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데시앙 감독도 그 골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 포그바에 대한 확실한 활용책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술과 포메이션을 좀 타는 선수거든요. 포그바 선수를 끝까지 교체 안 하고 놔둘 거였으면 사실은 포그바 선수가 공격적 역량이라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뭐 캉테 선수를 투입하고 포그바 선수를 올린다든가 뭔가 다른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포그바 선수가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사실 그 역할도 그렇게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별로 의미 없는 120분을 보내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포그바 어떤 개인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데시앙 감독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승전을 어떤 치른 이 120분의 그 혈전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프랑스가 분명히 뭐 좋아 보이기는 했죠. 포르투갈보다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결승전을 치른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이 그래도 더 자격이 있었고 프랑스가 자격이 더 적었다. 아쉬웠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 선정한 탑 7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빠밤. 역시 이 선수는 월드스타였구나. 또는 이러한 선수가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선수는 원래 뭐 스타였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중적인 월드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완전한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 이제 MVP급 활약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즈만의 실력을 그 말로만 듣던 그리즈만의 실력을 이번에 완전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새롭게 조명된 파예 선수. 파예 선수 역시 마니아들은 뭐 이 선수가 워낙 좋은 클래스라는 선수를 알았지만 이 정도로 좋은 선수였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고요. 또 신의 이 헤나투 산체스. 네,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이 선수 역시 혜성처럼 10대 어린 나이에 18살이더라고요. 결승전은 또 최소 그 연령 기록을 세웠어요. 이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또 라미의 공백을 아주 잘 메운
네, 바르셀로나로 간 움티티 같은 수비수. 웅티트도 많이 보겠네. 이제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들 대중적인 팬들에게 또 한 번 각인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웨인 루니, 아. 해리 케인. 그런 선수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선수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그 좀 뭐- 소위 말해서 스타급 선수들이 사실 조금 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리버풀 팬이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리버풀 팬 맨유 입장에서 선수, 봤을 때는 뭐 이런 아, 근데- 못해도 상관없거나 혹은 못하면은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아, 그래도 이번엔 잉글랜드 응원하셨고. 그리고 타 팀들이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건 아니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 얘기할게요. 저 애초부터 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토마스 밀러 선수. 밀러 선수, 네, 레반도스키 네. 선수 뭐 다 사실 이번 대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해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번 대회 기대를 모았던 빅네임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스타들이 동반부진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또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뒤늦게 이제 포르투갈전에 한 골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그 앞쪽에 계속 부진했던 상황. 그리고 해리 케인, 해리케인도 있었구나. 네, 한 골도 못 넣었죠. 네. 웨인 루니, 크로아티아의 만주키치. 어떻게 보면은 빅네임들이죠. 네, 이런 선수들이 동반부진, 거의 골을 못 넣었죠. 네, 특히 골을 넣어줘야 될 선수. 특히 웨인 루니 선수는 마지막 경기는 개인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또 펼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팬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고 넣어줘야 될 선수들이 넣었던 팀들이 비교적 호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펠레 선수 최전방에서 넣어줘야 될 역할을 했던 선수. 이 선수가 벨기에전이나 스페인전 중요한 경기에 넣어줬고 프랑스 역시 지루 선수. 지루 선수도 루마니아전, 아이슬란드전 2골. 기본적으로긴 제 몫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도 약간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토너먼트 정말 위기에 있었던 헝가리전에서의 그 2골과 1개의 도움은 포르투갈을 견인시키는데 아주 큰 몫을 했거든요. 그 웨일스전 득점도 그렇고. 그리고 나니 선수도 역시 3경기에서 득점을 해줬고 마리오 고메즈 또한 독일에서 2골을 넣어줬습니다. 고메즈 없으니까 독일이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웨일즈도 역시 가레스 베일이 3골을 넣어주면서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넣어줘야 될 스트라이커, 공격수들이 해주지 못한 팀들은 다 떨어졌다. 부진했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로 2016 큰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유로 2016 특집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